그 돈이 어떤 돈이니? 먼저 세상을 떠난 너희 아버지를 위해 사람들이 내어준 정성이야, 정성. 어떻게 너희 아버지 조의금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필요한 데가 있어서 좀 썼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빌린 거라고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빌렸다고? 이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야? 어떻게 자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나온 조의금을 빼돌릴 수가 있어? 아니, 어머님. 급해서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이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버지 조의금을 몰래 빼돌리다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 잠시 그랬다고요. 갚을게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내 아들이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인생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 장례식 때 아들 며느리에게 상상도 못할 봉변을 당한 박덕순 씨의 사연입니다. 금수 같은 아들 며느리에게 박씨 할머니가 어떤 기막힌 복수를 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먼저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죠. 불빛이 새어 들어오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을 맞았습니다. 당신, 이 시간까지 어디 있다 온 거예요? 늦으면 늦는다 말이라도 해야죠.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에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동료들이 술 한잔 사라고 해서 좀 늦었어. 아니, 술을 잘 마시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아니야.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어. 우리 아들 진호가 말이야.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동료들한테 자랑을 좀 했더니 다들 축하해 줄 테니 술이라도 한잔 사라지 뭐야. 그래서 기분 좋게 한턱 내고 왔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난 듯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학사모를 쓰고 밝게 웃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그 옆에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참, 우리 아들 취직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랑까지 해요. 나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어. 막노동하면서 이 손으로 우리 아들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까지 취직시켰으니 부모로서 그래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멈칫하더니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은 살로 거칠어진 손바닥이었지만 그 손은 우리 가정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어느새 그 옛날 우리 부부의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남편은 늘 새벽같이 공사장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조심하세요. 돈도 돈이지만 절대 다치면 안 돼요. 그럼 항상 조심하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조심히 다녀올게. 남편은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침 일찍 공사장으로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몸은
늘 땀과 먼지로 가득했었죠.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조금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공사장에서 한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기술을 배워야지 평생 무거운 짐만 나르다간 몸만 상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페인트 칠 배우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엔 이미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몸은 고단함으로 굽어 있었지만 남편의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페인트요? 손에 익히면 밥벌이 하는 데는 걱정 없을 거야. 이제 나도 기술자가 되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페인트 칠을 하며 동네에 조금씩 단골 손님도 생기고 공사장에서 남편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그런 노고와 저희 뒷바라지 덕분에 아들 진호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얼마 전에는 그토록 바라던 대기업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죠. 남편은 그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하루 종일 동료들에게 자랑을 했었고, 결국 동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술을 한턱 거하게 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든 채 가끔씩 숨소리를 내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돼서 다행이야. 저는 남편의 옆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일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느껴졌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고생하며 우리 가족의 삶을 일구어낸 손이었습니다. 저는 고생 많았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남편의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아들 진호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호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수가 줄어든 건 아마 마음에 쌓인 서운함이 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아들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네 부부가 우리 부부를 뒷전 취급하고 처가만 챙기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명절에도 늘 처가를 먼저 방문하고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다 우리 집에는 잠깐 발만 붙였다 별 얘기도 나누지 않고 이내 떠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들네를 이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요즘 신혼이니 바빠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키워준 부모를 뒷전 취급하고 사돈들만 챙기니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사돈들이 우리보다 연세도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좋게 생각하자고. 남편은 늘 그렇게 저를 달래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페인트 일을 하며 묵묵히 버티던 남편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곤 했거든요. 당신, 왜 그래요? 숨이 왜 이렇게 가빠요? 아니야. 요즘 일이 많아서 주말도 없이 안 쉬고 일을 했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봐. 아마 잠깐 쉬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늘 괜찮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밤마다 자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곤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밤마다 숨이 가쁜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병원 가봐야 별거 있어? 돈만 깨지지. 걱정스런 제 말을 애써 웃어넘기며 남편은 끝까지 버티며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날도 남편은 새벽 일찍 일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리 위태로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오전 내내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우열 씨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앰뷸런스로 병원에 가고 있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더군요.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너무나도 거칠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걱정스런 제 얼굴을 바라보며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진폐증을 앓고 있었어요. 합병증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오랫동안 먼지와 페인트 가루를 들이마시며 일한 게 원인일 겁니다. 병이 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진폐증이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폐에 먼지가 쌓여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치료를 해도 완전히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리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강철 같고 튼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늘 괜찮다며 웃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눈을 간신히 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 그만둬요. 진호도 장가까지 보냈고 부족하겠지만 아꼈으면 둘이서 먹고 살 순 있을 거예요. 그 후로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조금만 움직이면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곤 했었죠.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남편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고 작은 일조차 스스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컵을 가져다 주며 남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나날이 나빠지던 어느 날 저는 혼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다고 했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기가 탁한 도시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라도 마시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집은 시골의 오래된 작은 집이었지만 산자락 아래라 공기 하나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숨을 들이마시는데 서울에서처럼 목구멍이 칼칼하지 않아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골집은 비록 낡았지만 남편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세는 맑은 공기에도 생각처럼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빠져갔고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 시간마저 줄어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헐떡이며 누워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저는 남편의 곁에서 밤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 숨이 너무 차면 지금이라도 급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지금 병원에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먹으면서 여기 이렇게 누워서 숨이라도 편하게 쉬는 게 나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날이면 이대로 남편을 놔두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기를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사돈댁만 챙기고 우리 부부에겐 관심도 안 보이던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마다 양평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네 부부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며느리의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올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어색함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내려오면 싹싹하게 어머님, 아버님, 하고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이 방 안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더니 작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혹시 앞으로 이게 필요하시게 될까 봐요. 아니, 이게 뭐야? 명함에는 장례식장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명함을 한참 쳐다보다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장례식장 명함이잖아. 제 친구가 여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복잡한 장례식도 알아서 다 준비해주고 정말 좋아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앞에 누워있는 남편이 기침을 하며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꺼낸 며느리가 너무도 미웠습니다. 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아버지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기침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린 거예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 내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데 장례식장 명함을 들이밀면서 그게 할 말이야? 제 눈에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멀뚱멀뚱 앉아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내 마누라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엄마, 그게 선아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왜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아들의 그 말이 더욱 저를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는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장례식장 명함을 왜 건네는 거니? 진짜 너희 아버지가 죽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옆에 누워 그저 남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이제는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명함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아들의 그 무심한 태도가 가슴 한복판을 내리찍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걔들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당신
당신은 괜찮아? 그런 소리 듣고도 괜찮냐고. 난 괜찮아. 너무 마음 쓰지 마. 남편의 그 말은 저를 위로하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더욱 저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한평생 늘 그랬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숨기고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저는 가볍게 남편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차가웠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여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남편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요. 왜 날 혼자 두고 가요? 왜? 남편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반쪽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러도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고 그저 옆에 멍하니 앉아 남편의 식어가는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이고 향불이 피어오르자 그제야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젠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옅게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지만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남았다는 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빈소에 앉아 멍하니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문을 해주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조문객들의 위로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축 처져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게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상주로서의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서서 흐릿한 눈빛으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말없이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아이들에게서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걸까? 장례식이 조용히 정리될 때쯤 저는 방명록과 조의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손을 움직이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봉투의 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방명록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남아있는 조의금 봉투의 개수가 터무니없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내 실수인가 싶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봉투를 일일이 세어보았지만 누가 봐도 조의금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통째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람들이 성의껏 내어준 마음을 누군가가 빼돌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호야. 저는 다급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진호는 빈소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아들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여기 봉투가 맞질 않아.
방명록에 적힌 사람들은 많은데 왜 조이금은 이렇게 적은 거야? 누가 여기에 손을 댄 것 같아.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봉투들을 내려다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다가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엄마가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몇 번을 확인했어.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봤다고.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본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여기 장례식장 안에는 CCTV도 없어서 누가 가져갔는지 잡지도 못해요. 뭐라고? 그럼 그냥 넘어가자고. 내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괜히 더 번거롭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일로 소란 피워봐야 뭐가 달라져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속상하지만 이럴 땐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요. 괜히 일을 키우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도 참기 힘든데 아들 부부가 이렇게 말하는 걸 지켜보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돈은 너희 아버지를 위해 사람들이 내어준 정성이야. 그 정성을 누가 가져갔는데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아니야, 설마.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맨정신으로 견디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길을 쓰고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조이금이 이렇게나 사라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경찰이 장례식장에 와서 상황을 조사하고 장례식장 밖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방문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내부에 CCTV가 없어 그 가방의 출처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지만 복도 CCTV에 찍힌 것은 이 장면뿐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경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밖 CCTV도 확인했는데요. 이분이 그 가방을 들고 나가 어떤 여자분에게 그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얼굴과 가방, 그리고 CCTV에 보이는 안사돈,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숨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진호가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그리고 그 돈을 왜 안사돈한테 준 거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그쳤어요. 하지만 CCTV 화면 속에 찍힌 장면은 명확했습니다. 제 아들이 조이금 봉투를 가져가 안사돈에게 건네는 장면이었죠.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길고 지옥 같던지요. 두 다리가 무겁고
가슴이 먹먹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안사돈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꼭 물어봐야 했습니다. 안사돈 저예요. 죄송하지만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안사돈의 목소리는 다소 놀란 듯 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혹시 장례식장에서 우리 진호가 안사돈께 드린 검은색 가방, 거기 안에 뭐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 의심이 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우리 사위한테 돈을 받아야 할 게 조금 있어서요. 제가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들이 메고 나간 검은색 가방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분명 남편의 조의금일 게 분명했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사돈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 남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정성껏 내어준 조의금이에요. 조의금이라고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사위가 저한테 건네준 돈이 조의금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붙잡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돈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그쪽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가방 안에 봉투는 없었고 검은 비닐봉투 안에 돈만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사위가 왜 그런 짓을... 사돈, 진호가 사돈께 드렸던 그 돈, 우리 남편 조의금이라고요. 지금 댁에 계세요? 제가 당장 다시 받으러 사돈 댁으로 가겠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다시 드릴 수 없어요. 뭐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서 나온 조의금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세요? 저는 믿기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떤 돈이든 일단 제가 사위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진호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진호한테 따로 받아가셔야죠. 왜 우리 남편 조의금을 가져가시냐고요? 얼른 돌려주세요. 그러자 안사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전화기를 울렸습니다. 아니, 우리 사위가 저한테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인 줄 아세요? 남편분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분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계속 돈을 빌려줬어요. 저도 받을 돈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 병원비요? 저는 진호한테 남편 병원비라고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요.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지고 사돈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해서 남편분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돈을 빌려갔다고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받았던 그 돈을 제외하고도 제가 여전히 못 받은 돈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니요? 남편 병원비가 부족했다니요? 저는 손이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요? 제 아들이 남편 핑계를 대고
수천만 원을 빌려갔다고요? 자위가 몇 번이고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분 병원비가 모자라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빌려줬던 돈이 쌓이고 쌓여서 수천만 원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받은 돈을 다시 내놔라니요? 자위가 남편분 조의금에 손을 댄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도 받을 건 받아야죠. 안사돈의 말이 맞다면 제 아들이 남편의 병세를 핑계로 사돈에게 돈을 빌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가져다 바친 셈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허둥대며 경찰 신고를 말렸는지, 며느리가 왜 그토록 불안해 보였는지, 그래도 설마 우리 아들이 이런 짓까지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체 왜 그랬니? 진호야, 내 아버지를 핑계로 수천만 원을 빌려가다니. 저는 핏발선 눈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잔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불행이라 해야 할까요? 저 혼자 이 모든 비참함을 끌어안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 남아버렸었고, 제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만이 끝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일찍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너희들, 엄마가 다 알고 왔으니 솔직하게 말해봐. 장례식장에서 안사돈한테 건넸던 검은 가방 안에 대체 뭐가 들어 있었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그게 다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내 아버지 장례식에서 사람들 정성으로 모아진 조의금을 가져가니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며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문지르다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민정이를 도우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정이?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더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간 돈이 며느리 민정이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들을 수 있게 똑바로 말해봐. 아들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민정이가 회사 돈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든 그 돈을 갚아야만 했어요. 가져간 돈을 원래대로 메꿔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장모님한테 돈을 빌렸던 거라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들었던 사돈의 말과 맞춰보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돈이 너희 아버지 병원비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내 아버지를 핑계로 돈을 빌렸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원래대로 돈을 채워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하니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만 그 눈물은 저에게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에 너희가 한 짓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을 훔쳐가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엄마랑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꼴을 보고 하늘에서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봐.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해?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냐? 저는 한참을 울고 소리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흐느끼기만 했고 아들은 말없이 그저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사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사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그 돈 때문에 전화하신 겁니까? 못 돌려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사돈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떻게든 진실을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돈께서 이건 꼭 아셔야 해요. 무슨 말이요? 결국 돈 돌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그 돈, 우리 아들이 사돈께 빌려갔다던 그 돈, 결국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당신 딸이 회사 돈에 손을 댔답니다. 횡령이죠. 그걸 막으려고 우리 아들이 병원비로 쓴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돈한테 돈을 빌려간 거라고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게 우리 딸 때문이라고요? 그걸 지금 저한테 믿으라고요? 아주 어떻게든 돈 돌려받고 싶어서 환장하셨나 본데 저는 절대 돌려드릴 수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당신 딸하고 직접 통화해보세요. 당신 딸이 회사 돈에 손을 대서 그걸 막으려고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돈을 빌린 거라고요. 우리 남편 조의금에 손까지 대면서 말이에요. 순간 저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리 와서 내가 직접 사돈한테 다 얘기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얼른 얘기 좀 해봐.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격양되는 게 들렸습니다. 민정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게 사실이야? 빨리 사실대로 말해봐. 안사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엄마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엄마가 부끄러워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사돈의 고함과 울분이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저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사돈의 목소리는 이제 한층 가라앉아 있었고 그 속에는 깊은 자책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딸이 그런 짓을 벌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 조의금에 손을 댈 줄은 몰랐어요. 정말 뼈 빠지게 자식 키워놨더니 이렇게 부모를 배신하네요. 안사돈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저희 딸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니 제가 받았던 그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아야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께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사돈에게 다시 남편 조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돈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저는 손에서 전화기를 놓고 소리쳤습니다. 제 안에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놈들이 내 자식이라고. 앞으로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 아버지를 그렇게 욕보이고도 너희가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니? 방 안은 내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목이 메이고 숨이 가빠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피땀 흘리며 일궈낸 삶,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이 배신감으로 얼룩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며느리와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절대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고 혼자 감당하기에도 너무 벅찼습니다. 양평산 기슭에 있는 작은 집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는 오래된 이젤과 낡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가만히 흔들리는 모습, 작은 산길 위로 드리운 햇살, 내 눈앞에 펼쳐진 자연이 고스란히 화폭 위로 옮겨졌습니다. 붓을 쥐고 천천히 선을 그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남편이 떠오를 때마다 그림 속에 남편을 담았습니다. 아내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이자 제게 남은 유일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문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고 눈을 떨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들의 사과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그들을 쳐다보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희 목소리조차 듣기 싫으니 얼른 돌아가.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사과를 안 받아주신다면 장모님한테라도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장모님 좀 만나 뵐 수 있게 주선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왜 안사돈을 찾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과를 안 받아줘도 되니 사돈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돈을 찾고 있냐는 말이야. 얼른 돌아가.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얼른 돌아가라고. 저는 힘껏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뒤로 문 밖에서 엄마, 죄송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 말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가 남편의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산속의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벌써 1년이 지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아.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안사돈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안사돈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분 첫 기일이니 잠시 근처에 볼일도 볼 겸 잠시 들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들어와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따뜻한 커피를 내오고 둘이 마주 앉으니 그제야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딸과 사위에게 기대했던 모든 걸 끊었으니까요. 빌려준 돈은 결국 소송까지 진행 중이고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던 것도 모두 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사돈이 소송까지 걸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던 걸 다 끊어버렸으니 저한테 찾아와 안사돈과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달라고 한 거였죠. 그게 잘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안사돈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안사돈,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서로의 아픔이 더 잘 이해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갈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당신도 하늘에서 날 지켜봐 주세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온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덕순 씨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일을 겪고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는 박덕순 씨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박덕순 씨에게 정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겐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면서 왜 엄마를 창고에 가두는 거야?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바로 풀어드릴게요. 뭐라고? 지금 돈 때문에 엄마를 창고에 가두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희도 엄마 가두기 싫으니까 얼른 사인하시라고요. 엄마가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사인 못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일군 집이고 재산인데 그걸 그냥 너희한테 넘기라고? 어머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머님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엔 어차피 다 저희 것이 될 거잖아요. 단지 조금 더 일찍 물려받는 것 뿐이에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얼른 사인하세요.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진짜 어머니 잘 모실 거라고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이길래 한경자 씨는 금수 같은 아들 며느리에게 창고의 감금까지 당하게 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에겐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자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와 겨울이면 벽지에 성에가 끼었고 여름에는 비가 새어 물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은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더 힘들지 않게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라며 다짐하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남편은 매일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얘기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챙겨주는 밥 한 끼면 오늘 하루 힘들었던 것도 모두 잊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제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다행히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작은 사업은 천천히 성장했고 우리는 직원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직접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더운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솔선수범하는 그런 남편을 존경했고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제가 차려주는 밥을 항상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웃을 때면 저도 회사의 일부라는 기분이 들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걸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왠지 숨이 답답해.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늘 그렇듯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말이야. 당신이 걱정할 건 없어. 남편은 그렇게 웃어 보였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가 쌓였고 어깨는 더 무겁게 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열심히 일하느라 지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느꼈던 왠지 모를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아침,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숨이 안 쉬어져. 저는 다급히 남편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보, 제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이웃들이 몰려왔지만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심장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 했습니다. 남편이 쌓아온 모든 고생과 스트레스가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부터 함께 힘들게 살며 회사를 키워온 날들까지요. 여보, 나 어떡해요? 당신 없이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는 모든 회사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직원분들은 저를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회사 거래처에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에서 불만이 많았나 봐요. 사장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은 평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백수처럼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해 회사에 취업을 시켰던 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잔머리만 굴린다며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라며 남편을 설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진호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도 절대 믿어선 안 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악한 아이야. 절대 진호 말을 순순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야 해. 남편이 아들 진호가 저지른 사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에게 마지막 말로 아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을까요? 그러나 남편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끝까지 자세한 말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제 곁에 가까이 머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 아버님 대신 저희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진정한 슬픔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탐욕스럽게 번뜩였고 며느리는 상황을 파악하며 필요한 것을 계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홀로 남겨진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들이랑 며느리는 전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제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없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집과 우리 회사를 지킬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밤이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남겨진 가족인 아들과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 장례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위하는 척 속내를 감추며 다가왔죠. 어머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이렇게 계속 우울하게 있으시면 건강까지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번 기회에 기분 전환 겸 혼자 여행을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여행이라니? 남편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며칠이 지났다고 여행을 가란 말이니? 그리고 이 나이에 나 혼자 해외여행을 어떻게 다닌단 말이야? 라고 묻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가 동남아에 살고 있잖아요. 제 친구가 어머님이랑 붙어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도와줄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좋대요. 바다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제 친구가 직접 가이드 해준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은 듣기에 달콤했지만 어딘가 가시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여행 같은 걸 다닐 기분이 아니란다. 여행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는데 왜 그러세요? 숙소도 최고로 좋은 곳으로 잡아드리고 일정도 제가 다 계획해줄게요. 어머님은 그저 마음 편히 즐기시면 돼요. 혼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 동행하면서 다 챙겨드린다니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나를 혼자 외국으로 보내려 하는 걸까? 이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행 다녀오시면 진짜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아버님도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며느리는 말하며 슬픈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설득력이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여행 계획서까지 만들어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왜 제 성의를 무시하세요? 어머님 생각해서 여행 가라고 하는데 왜 제 말을 무시하시냐고요? 그냥 좀 한번 가시면 안 돼요?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외국으로 가라고 강요를 하는 거야? 영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낯선 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니?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제 친구가 모든 걸 신경 써준다는데 왜 걱정을 사서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외국에 못 보내서 안달난 걸까? 아무래도 저를 위한 진심 어린 배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 결국 남편과 젊었을 때부터 동고동락하며 회사를 키워온 직원인 박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박 부장, 며느리가 갑자기 나보고 동남아로 여행을 가라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이렇게 혼자 외국으로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박 부장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이상한데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관광지도 아니고 그 장소는 동남아에서도 정말 외진 시골이에요. 그런 곳은 치안도 좋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박 부장의 말은 제 마음속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골로 가라고 하는 걸까? 차라리 유명한 관광지라면 모르겠는데. 제 말에 박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모님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여행을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박 부장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를 위해 여행을 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이 떠나고 나니 내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지만 절대 진호를 믿어선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며느리에게도 해당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외여행 이야기를 그만두자 이번엔 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레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힘든 건 없으시죠? 갑작스러운 아들의 다정한 말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진호는 어릴 적부터 다정한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이런 태도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너는 정신 차리고 일은 잘하고 있니?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정신 차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의식적으로 설득하려는 듯한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산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정말로 기뻐하실 거다. 저는 가슴 속 깊은 아픔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아버님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지요. 유산이라니 아직 그런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도 알아야 하는 문제잖아요. 아버지께서 회사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의 말은 정중한 척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본색을 드러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노린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를 외국에 여행 보내려 했던 것도 결국은 유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 생명과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유언장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 내용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유산을 제 앞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남편이 모든 유산을 저에게 남겼다고 하면 제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제 생명과 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짜 유언장을 숨겨두고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제 생명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회사와 재산은 아내 앞으로 물려주되 아들이 어머니에게 극진히 잘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회사 운영에 진심을 보이면 어머니 동의하에 회사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주세요. 변호사는 제 요청에 따라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가 제 생명과 유산을 노리지 않길 바랬고,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손에 든 채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한 번씩 봐라.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번쩍이며 유언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겠지? 너희가 나를 잘 모시고 회사 운영에 진심을 보인다면 내 동의하에 회사와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겠다는 조건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어머님께 잘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진호 씨도 분명 회사 열심히 다닐 거예요. 한번 믿어주세요. 며느리는 손을 맞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유언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유언장에 적힌 조건들을 충실히 따르는 듯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들은 이전과는 달리 저를 챙기며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진짜 잘할게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얘들이 정말 변할 수도 있겠지. 내 남편의 뜻이 이 유언장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유튜브 보고 새로 만들어 본 요리인데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상을 차려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일 저녁에도 저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손을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말끝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집이 너무 넓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기엔 청소하기에도 불편하고 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나머지 돈은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꺼내면 아들은 곧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 집 혼자서 청소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조금 더 작은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괜찮다.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 방은 너무 크다, 저 방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냄비를 닦다가 어머님, 이런 오래된 집에서 지내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속은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하는 행동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회사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곧 은퇴하실 거야. 이제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 나에게 잘 보여야 해.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는 함부로 말하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인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제가 사장 되면 아저씨부터 정리할 거예요. 그런 비슷한 말을 들은 직원들이 저에게 몰래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모님, 이러다가는 회사가 망할 겁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키운 회사가 아들의 손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히 모시고 싶어서요. 이상하리만치 공손한 태도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데려간 곳은 근사한 레스토랑도 따뜻한 가정집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안내한 곳은 저희 회사 창고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제가 물었을 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머니께서 아버님이랑 같이 회사를 키워온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어머니께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제가 운영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언제 저한테 물려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여기에 사인하세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랑 재산, 그리고 회사 명의를 제 앞으로 넘기겠다고 여기에 사인하시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엔 어차피 다 제 것이 될 거잖아요. 단지 조금 더 일찍 물려받는 것뿐이에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사인하세요. 조용히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신다면 진짜 어머니 잘못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어떻게 너를 평생 키워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말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언제 안 고맙다고 했나요? 그냥 어차피 재산이랑 회사 저희한테 물려주실 건데 조금 일찍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지내야 어머님한테도 잘할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한테 밥도 주지 않고 제가 사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배가 고프고 추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밥이라도 먹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엄마가 너무 배가 고프단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다시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듣자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주면서 설득하면 쉽게 넘어올지도 몰라.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는 척하면 분명 넘어오실 것 같은데. 아들과 며느리는 재산과 회사만 넘겨준다면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사줄 수 있으니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주문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식당에 전화를 거는 척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 음식을 주문하자 경찰은 빠르게 눈치채고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위험하신 상황이라 도와달라는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말을 덧붙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은 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어디로 음식을 가져다 주면 되느냐고 물어봤고 저는 조심스레 제 위치를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 문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선택한 거야. 절대 선처하지 않을 거고 합의도 없을 거다. 만약 그때 아들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에게 사죄를 했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 앞에서 했던 말들은 더욱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절대 어머님을 협박한 적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재산과 회사를 넘겨주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며느리의 뻔뻔한 변명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진호가 한술 더 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기억을 잘 못하시거든요. 억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서러워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창고에는 CCTV도 없잖아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를 의심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내가 그 창고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모멸감은 생생한데 그들은 거짓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저를 창고에 가둬놓고 협박했는데 제가 아무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창고에 CCTV도 없고 아드님과 며느리의 발언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와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진심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저는 눈물에 젖은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남긴 걸 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 중에도 회사에서 아들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해외여행 권유를 뜯어말려줬던 박 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요즘 아드님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관리자들한테 몰래 접근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들이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치매 증상이 있어요. 요즘 들리는 소문들도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창고에 가두고 사인하라고 협박했을 리가 없잖아요. 다 어머니께서 지어낸 거예요. 조만간 내가 회사와 재산을 물려받을 거니까 지금부터 나를 믿고 따르시면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줄게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피땀으로 키운 회사를, 남편이 생명을 바쳐 지켜온 회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 끝에 가짜 유언장을 하나 더 작성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와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가짜 유언장을 하나 더 만든 거죠.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란다. 두 번째 가짜 유언장을 숨겨진 진짜 유언장이라고 보여주자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창고에서 엄마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강요했던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한 척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과 회사를 가져가면 엄마를 버릴까 무서웠단다. 그래서 숨겨놨던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 뜻을 따르려면 진짜 유언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다. 아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의심했던 건가요? 저는 눈물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엄마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엄마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단다. 진짜 유언장을 보여줬으니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고 싶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건성으로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그건 미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뜻대로 회사랑 전 재산을 우리한테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거짓말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을 거잖아요. 창고에서 있었던 일은 미안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진심이 아니었고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눌러놨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넘기고 본격적으로 아들 며느리와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작은 증거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걸로 이제 끝낼 수 있겠죠?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다고 해도 제 아이와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산과 회사,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겠죠. 다급히 저와 약속을 잡으려 하더군요. 저희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다간 어떤 꼴을 당할지 몰라 주말 점심 사람들이 많은 시내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날 마주한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 테니 그냥 이쯤에서 끝내요. 저희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재산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드릴 테니 합의서 하나 작성해 주세요. 어머님, 우리도 실수한 건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 유언장대로 저희가 모든 재산과 회사를 다 가져가면 어머님께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합의금 두둑하게 드릴 테니 없던 일로 해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돈으로 무마시키려는 태도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짜 유언장을 진짜라 생각하고 여전히 회사와 모든 재산들이 자기들 거라 생각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합의금? 저는 냉소를 머금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합의금 따위 필요 없어. 그까짓 합의금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아버님 유언장대로 우리가 회사랑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머님은 빈털터리가 되실 거잖아요. 어차피 생활비는 필요하실 텐데 지금 줄 때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내가 빈털터리가 된다고? 너희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드디어 준비해둔 진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야. 너희가 나를 외국으로 보내 없애려고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니 내 목숨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가짜 유언장을 보여준 거야. 남편이 나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엄마가 지금 살아는 있겠니?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창고에 가두고 협박까지 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나를 치매로 몰아갈 줄도 몰랐어. 이제 너희가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할 때야. 제가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재산을 아내에게 모두 남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들 진호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회사와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다. 아들은 유언장을 던지듯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재산이랑 회사를 가로채고 싶어서 아주 환장하신 모양이네요. 저는 가슴 속 깊이 쌓아둔 감정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너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론 변호사 통해서 나한테 연락하고 절대 선처나 합의는 없으니 부디 감옥에서 너희들이 저지른 죄값 톡톡히 치렀으면 한다. 그럼 재판 당일날 재판장에서 나 보자꾸나. 며느리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다 들리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돈 욕심이 나서 위조하신 거 아니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단호히 잘랐습니다. 이 유언장은 변호사가 공증한 진짜 유언장이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다. 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해서 변호사와 함께 보관해뒀던 거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유언장을 낚아채더니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아들을 쫓아나갔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아버님 유산과 회사는 제 손에 들어올 거예요. 아들은 CCTV가 없는 카페 밖에서 조용히 유언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유언장은 활활 타올랐고 그 잿더미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복사본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유언장은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 이 유언장은 복사본일 뿐이다. 진짜 유언장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너한테 재산을 남기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니?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지금까지 키워왔다니. 아들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재산과 회사는 제 손에 들어올 거예요. 지켜보세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복사본을 보여줬더니 아들이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젠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요. 준비해둔 진짜 유언장과 녹음 파일로 더 이상 저 아이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꼭 죄값을 받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알았지만 참 서럽고 힘드네요. 그래도 내가 당신 뜻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키운 이 회사와 재산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참 힘드네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꼭 재산을 지켜내야만 돼.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보여준 진짜 유언장을 위조된 것이라며 역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놀라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이 명확했기에 이길 걸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 동안 저는 매일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다가올수록 제가 당연히 이길 걸 알지만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살면서 겪을 필요가 없는 일을 겪으니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밤이면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자 속삭이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뜻을 지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 남긴 재산과 회사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겐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경찰 조사와 변호사 상담, 재판 준비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밤맛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들은 끝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제가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쓰신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웃었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와 녹음 파일, 그리고 진짜 유언장의 공증 기록은 그들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정에서는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 및 협박에 대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기쁠 줄 알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승리를 거머쥐었음에도 이 모든 일이 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키워온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믿고 맡길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다 떠오른 사람은 바로 오랜 시간 우리 부부와 함께 일했던 박 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이 회사를 좀 맡아줬으면 해요. 당신처럼 우리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박 부장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사모님께서 직접 운영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만큼 회사를 잘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도 생전에 늘 당신을 믿었잖아요. 몇 날 며칠을 설득한 끝에 박 부장은 마침내 승낙했습니다. 사모님 뜻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언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라면 분명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고, 이젠 제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릴 적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릴 적 친구 필순이를 만나 동네 뒷산을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시 고향에 내려올 줄은 몰랐다. 서울에서 잘 살다가 이 시골엔 왜 내려온 거야? 잘 살긴 힘든 일이 많았어. 이젠 좀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필순이와의 대화는 오랜만에 제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참 많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침대 앞 작은 책상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멩이 같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방 한 칸짜리 작은 삶, 그곳에서 뒷땀 흘려 키워낸 회사,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와의 고통스러운 갈등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 말이 이렇게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가족과의 갈등이든 삶의 무게든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며 스스로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건 단지 재산뿐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믿음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날 믿겠어? 여러분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비를 만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힘을 다시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경자 씨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이야기 채널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이 사연을 읽으신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생각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